자,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강민입니다. 배우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자, 결과 국어학습법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이번에 강남할거 옥동관이 조금은 타겟을 잡아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좀 더 전문적이고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도 오늘 끝나고 나서 Q&A 좀 받고 궁금한 것들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궁금한 게 생기도록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국어라는 과목에 대해서 조금은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 얘기 꼭 하거든요. 부모님들이 지금부터 이제 수능 공부를 시작한다고 한번 해보시죠. 수험생의 입장입니다. 자, 고3이 되셨어요? 시험을 딱 봤어요. 진단평가를. 어느 과목이 제일 점수가 높을까요? 국영수 중에서. 어머니? 네. 뭐가 높을 것 같아요?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국어도 나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거는 읽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럼 어느 과목을 제일 못 볼 것 같으세요? 수학이겠죠. 기억도 하나도 안 나고 저하고 또 잘 안 되시는. 저도 가끔 그렇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11개월이 지나서 수능을 본다고 쳐보죠. 내일이 수능입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럼 어느 과목에 점수가 가장 많이 오를까요? 수학에. 그렇죠? 왜 그럴까요? 수학은 100지실 거예요. 채워 넣으면 되죠. 근데 국어는 지금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럼 뭘 바꿔야 될까요? 읽기의 방법과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것이 바로 국어가 됩니다. 자, 습관을 바꾼다 하면 가장 다이어트. 그렇죠? 정말 힘들죠. 그 부분 때문에 국어가 성적이 오르기가 어렵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국어가 이렇게 성적이 오르기 어려울까?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볼게요. 우선 세 가지 목차를 말씀드릴 건데 최신 수능 국어의 특징, 그 다음 수능 국어 좀 분석해 보고요. 그 다음 저의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11월 17일입니다. 제가 가끔가다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고3 중에서, 아니 고3이 아니고 수험생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갖고 12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거의 마지막 결실이 언제나 수능날이다. 그러므로 수능은 뭐다? 우리 아이들의 가장 인생 이벤트겠죠? 자, 혹시 수능 세대 있으시죠? 저 수능 세대거든요. 수능날 기억나세요? 전 기억나요. 어디서 시험 봤는지 기억나거든요. 대림역 쪽에서 봤던 기억이 나요. 그만큼 우리 인생에서 어떻게 본다면 수능날은 되게 기억되는 날입니다. 자, 수능을 봤습니다. 보고 나서 학생들도 잘 봤다는 문자를 막 보냈어요. 이런 거는 저는 읽지 않겠습니다. 이런 게 있다는 거고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학부모님들의 문자였어요. 제가 전전날인가요? 문자를 보냈거든요. 장문의 문자를. 제가 한 3번 정도 문자를 보내드리는데 학부모님들한테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이 아버님 되게 멋있으셨어요. 여기 엔서 학원 아버님이셨는데 수능도 인생의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현이가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며 최선이 무엇이고 진정성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이 보내셨는데 이제 구구절절합니다. 어떤 어머님이 저한테 이런 것도 보내셨어요. 9월달에 애와 말을 안 한 지 2달이 넘습니다. 막 이런 것처럼 애가 제 맘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학원에서는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만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보내신 분도 계시고 이런 식으로 즐겁게 수업을 듣고 학생들이 왔다라는 부모님들의 문자도 있었습니다. 자, 2024 수능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선 수능 국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과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국어라는 과목은 총 45문항입니다. 이 45문항이 몇 분 동안 시험을 보는 것이냐면 정확하게 80분 동안 시험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우선은 국어 과목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독서 과목이 1번부터 17번까지고요. 문학 과목이 18번부터 34번까지, 합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 선택이 45번까지, 35번부터 45번까지입니다. 자, 요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우선 기본적으로 요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선택 과목. 자녀분의 선택 과목 혹시 아시나요? 어머님 아세요? 뭐였죠? 엄매. 엄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화작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목동적이나 대치현 지역에서 제가 이렇게 소리 들어봐라 라고 하면요, 어머님들 대부분 어디가 많을까요? 엄매가 더 많아요. 근데 뚜껑을 딱 열어놓으면
뭐가 더 많을까요? 화작이 좀 더 많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지방이 화작이 많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매냐 화작이냐를 선택했어요. 선택하는데 저희 애가 엄매 선택해야 될까요? 화작을 선택해야 될까요? 고민이 많습니다. 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매 선택하세요. 왜? 엄매에서 화작으로 바꾸기 편하지만 화작에서 엄매는 절대로 못 바꿔요. 애매하다 싶으면 엄매가 나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엄매가 선택 과목을 엄매냐 화작이냐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의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공부량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엄매는 공부량이 매우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 제 인강으로 따지자면 엄매는 18강이에요. 화작이 몇 강이냐면 7강이에요. 그렇죠? 그럼 거의 2배의 공부량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엄매 같은 경우는요. 강의를 듣고 나서도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화작은 한 번 강의 들으면 규칙 문제로 열심히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왜 엄매가 뭐야? 표준 점수가 더 높아요. 그 관점 때문이죠. 자, 우선 공부량으로 결정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 과목을 한번 써볼까요? 수학입니다. 우리 애는 수학이 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엄매하시는 게 나아요. 수학이 안 됐고 수학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라고 하면 당연히 화작하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연결되겠죠, 공부량과. 세 번째는 바로 1, 2학년 때 이 문법 과목에 대한 선호도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문법을 너무 싫어 엄마. 그럼 화작하세요. 자, 문법 할만해 라고 하면 엄매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어떤 선택이든 100점 맞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의치대, 서울대 정말 높은 데를 원해? 그럼 엄매가 맞습니다. 표준 점수 1.2점은 매우 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EBS 지문 수능 연계는 50% 연계예요. 무시할 수 없고요. 자, 이렇게 선택 과목 구성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 여기 좀 한번 가볼게요. 자, 2022학년도 수능 시험입니다. 11월 18일 날 본 거예요. 작년 수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때 1등 컷을 보면요. 84, 85 정도 화작이 나왔고요. 엄매는 82했어요. 진짜 무지막지하게 어려웠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시험 끝나자마자 평가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난이도 조절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올해 수능은 되게 쉽게 나왔어요. 자, 중요한 거는 보시면 알겠지만 84, 85고 여기는 82했습니다. 엄매와 화작의 차이가 크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근데 올해가 좀 더 나아요. 올해는 93점이고 여기가 지금 91점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선택 페이지 좀 나오겠지만. 자, 그렇다면 얘네들의 좀 더 차이가 커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자, 이때는 2022 수능 때는 화작이 한 문제가 대단히 어려웠어요. 난이도를 맞췄어요. 그런데 여기는 엄매의 두 문제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런 거는 조금은 잘못 맞춘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럼 결국은 90에서 93점이다라고 한다면 얘가 좀 좋을까요? 앞에 있던 84, 82 이게 더 좋을까요? 어떤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상위권은 2022 수능이 더 좋습니다. 정말 상위권은. 근데 이 3등급, 2등급 애들이 희망을 주는 점수예요. 요 1등급까지. 그래서 3등급 애들이 1등급이 된 애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막판 역전이 가능했던 시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쉽다 하지만 얘들은 어려웠겠죠? 자, 그럼 어떤 문제들이 어려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2 수능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다 독서예요. 독서. 전부 다 독서라고 보이시죠? 앞에 보면 독서가 뭐냐면 비문 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화작이 쫙 2등에 있죠. 저도 이거 보고 그냥 화작 놀랐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화작이 놀랐는데 이거 화작 그리고 요 문제가 좀 어려웠고요. 나머지는 다 비문학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실 거 바로 요겁니다. 오답 1위가 몇 번이죠? 15번 문제예요. 자, 근데 2023 수능 가볼게요. 오답 1위가 몇 번 문제일까요? 17번 문제네요. 그리고 2위가 15번 문제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 보니까 엄매에서 두 개가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는 거. 바로 2위와 3위가 엄매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독서의 마지막 지문. 왜 마지막 지문이라고 하냐면 1번부터 17번까지라고 했으니까 자, 이 말을 꼭 써드릴 것 같아요. 써드릴까? 제가 이 말을 꼭 써드리면 잘 보시고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우선 선택 과목이라는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
문학을 적어봤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독서란 말을 한번 적어봤어요. 자, 우선 우리 수험생들 작년 수능 봤던 수험생 중에서 문제 풀이 순서는 이 순서가 가장 많습니다. 그럼 뭐부터 푼다는 거죠? 선택 과목부터. 그 다음 뭐 푼다는 거죠? 문학. 그 다음에 뭐 독서. 이렇게 푼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선택 과목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11문항. 얘가 17문항, 얘가 17문항이에요.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독서, 이 마지막 독서의 마지막 지문이 몇 번부터 몇 번까지? 14번부터 17번까지. 그래서 이 14번부터 17번 문제까지가 무조건 오답률 1위가 여기서 나와요. 17번, 그 앞에 14, 15번. 그 전년도 수능이 똑같아요. 독서의 마지막 지문. 자, 그러면 결국은 독서의 마지막 지문이 어려운 것도 있고 독서가 어려운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이유는 뭐다? 시간 부족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시간 부족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려야 되는데요, 선생님? 하면 적정 시간 이렇습니다. 독서, 선택 과목 13분. 11문항은 13분 안에 끝내야 돼. 근데 문학은요? 문학은 25분. 그렇죠? 오케이. 그러면 독서를 몇 분 쓸 수 있을까요? 40분 정도 쓸 수 있겠죠. OMR을 좀 빡빡하게 한다면. 이 시간에 맞출 수 있느냐. 그러면 학생들이 이런 말을 하죠. 선생님, 제가요 독서요 다시 풀어보니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었어요. 이게 되게 많다는 거죠. 자, 그럼 독서를 읽는 방법, 원리들을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 중요하다. 이 두 개에서 다 맞추고 시간까지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요게 나와요. 이 목표가 생겨야 됩니다. 학생들이 고2 때까지만 이 순서가 아닙니다. 고2 때까지는 어떻게 되냐면 1번부터 15번까지가 합법, 장문, 문법이고요. 그 다음에 섞여 있어요. 문학과 독서가. 근데 이런 순서가 안 나오지만 3월달 학평을 딱 보기 시작하면 이 순서에 이제 익숙해질 겁니다. 두 번째로 많이 푸는 애들이 문학 선택 독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독서에서 쉬운 지문을 먼저 풀고 어려운 지문을 마지막에 푸는 그런 것들이 주를 이루는데 전체적인 시간을 배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요. 자, EBS 연계를 좀 봐드릴게요. 자, 문학이 1급 작품이 나왔어요, 수능에. 근데 1급 작품 중에서 3작품이 EBS 연계입니다.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죠? 왜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것 때문에 이해 가시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는 작품이 나오면 훨씬 더 빠르게 읽을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 EBS 연계는 의미가 있고요. 한 가지 더, 내가 아는 작품이 나오면 어떨까요? 긴장감이 좀 떨어지겠죠. 수능날 긴장감이라는 거는 좀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정말로 학생들이 경험하지 못한 긴장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비문학의 의미가 있고요. 자, 문학의 연계가 의미가 있고, 자, 그럼 비문학의 연계는 나왔나? 예, 나왔어요. 네 지문 중에서 법지문과 과학지문이 EBS 연계였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쪽 요 앞에 있는 학원에서 설명회를 하는데 거기에 유튜브로 되게 유명한 설명회 하시는 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나한테 이제 같이 있는데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선생님, 박유진 선생님은 EBS 비문학 수업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 하죠, 당연히. 이거 연계되는데? 연계되고, 작년에도 연계됐고, 올해도 연계될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근데 애들이 왜 EBS 비문학은 안 할까요? 라고 하는 질문. 왜냐면 예전에 3년 전까지만 해도 연계가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부터 EBS 연계가 대단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EBS 비문학 공부를 해야 된다. 선생님, EBS 비문학 꼭 공부해야 돼요? 예, 어차피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3학년 1학기 중간 기말이 수능 특강이 시험범이에요. 그래서 EBS는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1등급에 가는 필러 문항을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요거 한번 볼까요? 지금 이거 보면서 이걸 어떻게, 혹시 예체능 어머님들 계시나요? 예체능 애들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수학을 좀 안 하는 친구들은. 이게 뭐냐면 우리 기초대사량 있죠?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 기초대사량을 측정하는 지문입니다. 근데 이 지문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중간에 맛이 가요, 애들이. 왜냐면 처음 부분은 안 어렵습니다. 기초대사량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근육량이 많을수록 목줄과 한다 이런 말이 나왔죠?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기초 대상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 나옵니다. 직접법과 간접법. 이 차이점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고요. 그다음 세 번째 단락부터 이제 힘들어져요. 보시면 알겠지만 숫자가 나오기 시작하죠. 증가율이 나오고 뭐 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 단락에 가보니까 그래프까지 나와요. 그리고 상용 로그라는 말도 나오고요. 이런 거 이제 문과에 대해 예체능이 싫어하는 그런 용어가 나오고, 그래서 요 기울기에서 편차 나오고 오차 값이 뭐다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뭐냐면 최소 제곱법이라고 해갖고 최소 제곱법을 구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예체능 학생들이 한 번도 접하지 않고 이런 질문을 이런 거 한 번도 모르고 이런 거에 대해서 모르고 딱 수능장에서 딱 봤다. 그럼 대단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독해가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오답률 1인 문제가 여기서 나왔고 정답률은 19%밖에 안 됐어요. 찍어도 20%. 그렇죠? 거의 다 푸는 애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어떤 학생도 포함해야 되죠? 시간 부족 학생도 포함해야겠지만, 그렇죠? 이게 특히 또 19%가 된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애들이 찍으면 몇 번을 안 찍죠? 1번을 안 찍어요. 그렇죠? 거의 다 애들이 4번, 5번 요거를 찍죠. 그래서 3번은 쓰는 애들이 많았지만 답이 1번이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고요. 두 번째 한 말씀드릴게요. 선생님, 그러면요 이런 거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그 2022 수능이 끝나고 2022 수능에 뭐가 나왔었냐면 브레턴 우즈라는 그 체제에 대해서 나왔어요. 환율에 대한 내용. 저는 뭐 경제적 뉴스를 자주 접하고 부모님들도 경제 뉴스를 좀 아시고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어떻다라는 걸 대충 아시잖아요. 근데 학생들은 잘 모르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브레턴 우즈 체제라는 지문에서 뭐가 나왔으면 이게 나왔어요. 환율의 개념이 나왔어요. 근데 환율의 개념은 그 지문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뭐가 있었냐면 환율이 올라가면 이 수출과 수입 중에서 나머지 경제 지표가 똑같다면 어느 게 더 많아질까? 라는 배경 지식을 알아야지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다고.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시험 문제가 딱 끝나자마자, 수능 문제가 끝나자마자 강사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두 가지 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어려운 질문을 이제는 많이 풀어야 된다. 다양한 주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 배경식이 필요하다. 자, 환율이 1,000원에서 1,300원 올랐어요. 지금 1,300원 정도 되죠? 올랐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출이 좋을까요? 수입이 좋을까요? 수출이 많아질까요? 수입이 많아질까요? 자, 제가 수출업자라고 쳐보죠. 제가 미국에다 1달러짜리 수출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뭐야? 1,000원을 받았겠죠? 한 개 팔면. 지금 얼마 같죠? 1,300원 받네요. 뭐 30% 이득이 받네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이 있으니까 좀 더 가격을 딱 할인할 수 있겠죠. 그럼 당연히 수출은 많아지겠죠?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뭘까요? 아이고, 1달러짜리 1,000원이면 사왔는데 1,300원 사와야 돼요. 그럼 가격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수입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이 발생해요. 그럼 경상수지는 어떻게 될까요? 흑자로 전환이 되겠죠. 그 전거를 한다면.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모는 당연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수능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리트리 풀어야 된다. 어려운 질문은. 혹은 배경지식 강의가 필요하다. 작년 수능이 끝나자마자 수능국어 배경지식에 대한 교재가 일단 우후죽순 나왔어요. 근데 저는 절대로 그런 거 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왜냐면 여기다 있거든. 그 여기가 어딜까요? EBS. 이것도 EBS 연계하고 EBS 이게 다 나왔어요. 근데 애들은 그거는 몰라. 자, 볼까요? 요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문입니다. 그렇죠. 방금 본 지문. 여기 보시면 최소제곱법이라는 지문이 있는데 수특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나왔어요. 그래프도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 가장 어려운 지문 2개, 필러 지문 2개는 무조건 EBS 연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EBS 연계에 대한 이 원리들인지 개념들은 잘 공부해 놔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요 말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언어 매치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참 재밌는데요. 이게 정답률 25%인데 형태소 분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언어에서 가장 기초적인 개념 중 한 개예요. 이 학생들이 문제를 제대로 안 풀었는지 개념이 없는지 이 춤이라는 요 단어가 있어요. 이게 형태소가 몇 개일까요? 이거 더 쪼개질 수 있을까요? 오늘? 쪼개질 수 있죠? 추라에서 온 거잖아요.
크다 플러스 뭐야? 이음이 되겠죠. 이거를 놓쳤어요. 그게 다 틀렸어요. 아,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만큼 제가 보기에는 엄매가 선택 과목으로 빠진 다음부터 소홀해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잘 잡았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 36번, 9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개념만 잘 잡으면 전문장, 혼문장 문제인데 충분히 맞힐 수 있는 문제고 제가 이렇게 강의했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제 수업의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자, 저희가 며칠 전에요. 여기 앞에 학원에서 설명을 했는데 어떤 어머니가 오셨어요. 오셔갖고 우리 애가요 솔직히 지금까지 국어학원을 한 번도 다닌 적이 없대요. 강서구에 있는 빵빵 외고에 다 드렸네. 애예요. 다닌 적이 없대요. 그런데 모의고사는 그래도 1등급이 나온대요. 나오고 틀리면 뭘 틀리냐면 문학을 좀 틀리고요. 그 다음 엄매에서 문법을 좀 틀리고 이런 식의 학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내신이 몇 등인가요? 외고니까 좀 다르겠죠. 3점대래요. 그렇죠? 외고 3점대는 좋은데 가니까. 그래서 어머니 그러면 이 친구가 모의고사에 보고 나서 어떠세요? 엄마 솔직히 어렵진 않았는데 왜 틀린지 모르겠어. 이런 식의 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국어 공부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문제점 풀고 어머님들 아마 문제집 풀어 사주셨을 거예요. 어렸을 때 뭐 사주셨어요? 기준 뭐 마더탕요, 매삼 아시죠? 이런 거 사주셨을 거예요. 그럼 애들은 그냥 아무런 원리 없이 문제를 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왜 틀렸는지 잘 모르겠고 그냥 감각적으로 지문에 있으니까 답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국어를 공부하는 것들이 되게 많다는 거죠. 제가 목동지역에서 지금 한 15년 이상 강의를 했는데 저 집도 강서구예요. 근데 이쪽을 너무 잘 아는 이런 학부모 입장에서 저희 딸도 고1이거든요. 이제 고2 올라가는데 솔직히 고등학교 올라가면 잘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목동 지역 이 부모님들, 이 강서, 목동 아니면 이 서구권 지역들, 광명 다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대치동보다 많이 떨어져요. 뭐가 많이 떨어지냐면 국어가 제일 많이 떨어져요. 국어가 많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대치동은 중3 때부터 수능 공부를 되게 많이 시켜요. 근데 수능 공부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내신 때만 학원 가는 친구도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약하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은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들으셨으면 좋겠고 제 수업의 특징 말씀드리면 저희는 소비 국어팀 선생님과 함께 교재와 콘텐츠를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선 커리큘럼 읽었으면 돼요. 1월, 2월에 더 이상의 국어는 없다라는 교재 1통해서 문학과 독서의 개념 원리들을 모두 다 끝냅니다. 정확하게 9주짜리예요. 제가 좀 개강이 빠르거든요. 설날에 수업을 못해서 개강이 좀 빠르고요. 9주 만에 다 끝내고요. 그 다음에 3월에는 3월학평 대비 모의고사 및 행동강의 충정리 해주고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냐면 EBS가 들어가요. EBS 왜 들어가야 되죠? 애들 중간고사 범위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고 제가 학교가 작년에 제가 가르쳤던 학교가 118개더라고요. 그럼 118개 학교를 내신 대비 해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내신 대비 교재를 만들어줍니다. 학생들은 마지막에 3주 휴강인데 그때 공부할 수 있도록 중간고사 대비 교재를 제공하고요. 하작과 엄매는 이렇게 영상을 제공하는데 영상을 그냥 제공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3강씩 쪼개서 제공해서 3,4강 쪼개 제공해서 다 들으면 자료를 주고 다 들으면 자료를 줘서 3월까지 모두 다 듣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3월학평 전까지요. 그 다음 기출특강이라고 마지막에 보너스 강의가 제공되게 되고요. 그 다음 중간고사가 끝나면 EBS 마무리하고요. 유언평을 봅니다. 유언평을 본 다음에 국어종교짜리라고 해갖고 마지막에 고난도 문학 독서를 총정리해주고 유언평을 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파이널 시즌으로 모의고사 시즌이 되는 거예요. 되게 길어 보이시죠? 되게 짧아요. 왜냐면 애들이 중간고사 시절, 기말고사 시절이 있기 때문에 수능 공부할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번 겨울을 놓치면 제가 보기에는 힘듭니다. 이번 겨울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요거는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게 강서구와 목동 학생인데 제가 설명을 꼭 보여드리는 건데요. 위 학생과 밑에 학생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위 학생은 82.2등급, 밑에 학생은 81.2, 비슷하네요. 작년 유언평 성적입니다. 봤더니
위에 학생은 엄매, 밑에도 엄매. 근데 비슷한 거 보니까 틀린 양상이 비슷하나? 달라요. 틀림이 위쪽이거든요. 엄매 3개 틀렸고요. 독서 1개 틀렸고요. 문학 4개 틀렸습니다. 근데 밑에를 보니까 엄매 1개, 독서 7개, 문학 다 맞았어요. 양상을 볼게요. 보니까 틀린 문제를 보니까 이 친구는 이렇게 독서 하나 14번 틀렸는데 근데 14번이요.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친구한테 너 이거 왜 틀렸어? 그러니까 얘가 뭐라고 했을까요? 실수. 이런 녀석이에요. 느낌 딱 보셔야 돼요. 강서구고 이과 학생이고요. 그 다음 문학은 골고루 틀렸습니다. 자 밑에는 목동고 학생은 보니까 여기 주제통합에 7, 8번 틀렸고요. 그 다음 여기가 쫙 나갔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냐면 문학은 다 맞았어요. 자 엄매 부분을 보면요. 문법에 3개 틀렸고요. 문법 1개 틀렸습니다. 자 요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가 난이도를 체크해보려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이거 더 중요한 건 요거예요. 자 위 학생은 뭘까요? 시간이 10분 남았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어떠냐면 다 풀고 나서 이런 팔짱 끼고 있는 난 할 게 없어. 이 친구는 뭘까요? 끝까지 펜 들고 있네. 어떻게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자, 2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수능. 저는 결과 알고 있어요. 누가 대답했어요? 위, 아래. 만약에 저는 장담하건데 미래가 보여요. 누가 더 잘 볼 가능성이 높을까요? 위, 아래. 무조건 위에. 말씀드렸죠? 수능은 뭐라고? 멘탈 싸움. 얘 멘탈이 대단히 강해요. 그럼 얘한테는 제가 뭘 줘야 될까요? 꼼꼼함을 줘야 될 것이고 얘한테는 뭘 줘야 될까요? 대담함을 줘야겠죠. 얘가 많이 시간이 부족한 이유는 집착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못 넘어가요. 이 친구 저랑 같이 그 상담할 때 어땠냐면 딱 와요. 딱 오는 순간 상담실 딱 들어오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얼굴에 보여요. 시간 부족. 어떻게 보여요? 문을 열 때부터 조심스러워요. 이해 가시죠? 앉을 때도 의자를 천천히 빼고 이런 친구예요. 이런 친구가 딱 와갖고 뭐냐면 제가 그랬죠. 너 시간 부족하시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시간 부족 해결할 수 있는 정말로 아주 쉬운 방법을 지금부터 가르쳐줄게. 한번 해결해 볼래? 예, 어떤 거를 해볼게요. 라고 해서 제가 가르쳐준 게 뭐였을까요? 너 거기 난방이 맨 위에 있는 단추부터 풀러. 이해 가세요? 여기까지 잠그는 애 있죠? 답답한 애들. 얘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얘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렇게 나왔을 때 무조건 이거는 넘어가. 이거를 계속 가르쳐줘야 돼. 보고 얘는 5개 선지를 모두 다 꼼꼼히 보고 문법 개념, 근거 확인하면서 풀어? 라고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쉬는 시간에 상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시간만 수업해서 쉬는 시간이 2번 있는데요. 쉬는 시간 2번 동안 무조건 다 상담이 이루어질 거고요. 상담 동안 학생들과 1대1로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 멘토들과 저희 실장들이 같이 이렇게 상담을 제공할 겁니다. 요거 이제 보여드릴까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콘텐츠 같으세요? 1번, 2번까지. 물론 5번으로 답이 나시겠지만 볼까요? 기출 문제입니다. 제가 여기 뭐 시대인지나 예선은 그 출강을 하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출강하고 선생님들의 강좌 리스트를 딱 보면요. 강좌 리스트 보면 밑에 뭐가 있냐면요. 빵빵 콘텐츠, 동시 진행 이런 말이 되게 많이 쓰여 있어요. 이강 콘텐츠 제공 뭐 이런 거. 이강 콘텐츠가 회당 2만 원씩입니다 거의. 이번에 또 올렸더라고요 이것들이. 자, 요 제공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안 해요 처음에. 저는 언제부터 하냐면 3월 합평 전에, 6월 평 전에, 5월 평 전에 잠깐씩 하고 파이널 때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 이해해야 돼요. 이걸 하면 기출 분석 시킬 시간이 없어요. 그럼 이제 문제는 일이죠. 공부 좀 한다는 애들, 1년에 1량 기출 문제를 푼다는 애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기출 다 풀었는데, 기출 다 돌렸는데, 이런 말을 하죠. 제가 진짜 그런 말 하거든요. 건방지다고. 자, 어떻게 돌렸냐면, 제가 100% 애들이 이렇게 문제를 풀어요. 자, 채점합니다. 채점하고 집에 가서 한번 문제 한번 보세요. 채점하고 어떻게 할까요? 가장 하수들은 곧바로 해설지 봅니다. 해설지 본 다음에 만약에 내가 쓴 게 1번이고 정답이 3번이라고 써보죠.
1번이 답이 아닌 이유를 확인하고요. 3번이 답인 이유를 확인하겠죠? 납득이가 반달 딱 칩니다. 넘어가는 거죠. 자, 정확하게 3개월 후에 이 문제를 다시 푼다고 쳐보죠. 맞힌다는 장담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왜? 해설지 내용이 기억이 안 나거든. 자, 두 번째입니다. 4번에서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3번 1번 선지 근거와 3번에 3번 선지 근거. 근거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도 너무도 많아. 형합편까지 예쁘게 치고. 근데 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3개월 지나면 얘가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내가 답을 1번 쓴 이유를 분석해야 되고 3번이 답인 이유를 분석해야 돼요. 그럼 내가 1번 쓴 이유라는 것은 지문의 특정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혹은 선질이 끊어서 꼼꼼하게 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특정 개념을 몰랐거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야겠죠. 핵심은 이거예요. 내가 내 문제점을 알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뭐 갖고 한다? 가장 좋은 바로 기출 문제집 갖고 분석을 시킬 거예요. 자, 매주마다 이렇게 한 권의 책이 숙제로 나갑니다. 130페이지예요. 주간 방송 기획 한 권씩이에요. 매주마다.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 있냐? 수강생 안내문과 매일혁명이라고 해갖고 매주마다 몇 분 동안 시간을 재갖고 모의고사를 문제를 풀 수 있겠고요. 저희가 이번에 모의고사 토요일 국어 연구소가 아마 다다음 주에 나올 것 같아요. 서점에 출간을 하는 미래인 출판사 마치 기출문제집을 출간을 합니다. 고소스까지 모두 다 넣어갖고요. 기출 분석을 시킬 건데요. 기본 만점이라는 기출 분석 노트가 있어요. 여기다가 분석을 해갖고 올 것이고, 그 다음 현대시 베스트 20 해갖고 시크릿 파일은 배운 거에 대한 고난도 문제들 이런 것들이 매주마다 제공되고 요게 모두 다 한 권의 책으로 가요. 매주마다 책이 나올 거고요. 자, 기출 분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거는 뭐 워낙 이제는 좀 많이 다른 강사들도 많이 따라하는 식인데 매주마다 기출 분석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얘거든요. 문풀 전 나의 목표. 수업 시간에 배운 거를 뭐를 할 것인지를 문제 풀기 전에 하고 끝난 다음에 달성 여부를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체화가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잘하는 세 가지, 내가 부족한 세 가지를 적게 했고요. 틀린 문제는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얻어지시네요. 무리하기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저희 조교들과 실장들이 모두 다 이렇게 하게 만들 겁니다. 자, 지문 분석까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학생이 쓴 거거든요. 자기의 문제점을 적고 해결책을 적어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겠죠? 해결책을 모르면요. 그 해결책을 질문하는 겁니다. 질문하면 저희 조교들이 피드백을 이렇게 글씨가 달렸죠? 써주면서 숙제 검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겠죠? 한 권의 숙제를 할 때 얼마나 걸릴까요? 7시간. 그렇죠? 하루에 1시간을 해야죠. 그렇죠? 7시간 정도 걸린다라고 학생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학생들이 이거를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이게 뭐냐면 이것만 하고자라고 해갖고 학생들이 숙제 이렇게 열심히 하면 보기 문제에 지문에 해당되는 부분 찾아갈 때 앞뒤 문단 맥락 전체를 꼭 확인한다. 자기가 이거를 주의할 것을 다 정리하는 거예요. 이거를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고요. 그러면 절대로 빈틈없이 문제를 다 맞출 거라고 봅니다. 자, 매주마다 이렇게 외어와 개념 피규노트가 나오고 외어는 복수 테스트로 시험을 보게 되고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모의고사라고 해봤고요. 정확하게 25분 동안 15문제 보는 시험을 볼 거예요. 시간이 매우 부족할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엔 좀 익숙해지면 다 풀 수 있더라고요. 요 시간 들이는 모의고사 볼 거고요. 두 번째는 복수 테스트. 전주에 배웠던 거가 앞에 있던 요 외어, 필수, 개념, 어들에 대한 숙제까지, 테스트까지 나갈 거고요. 끝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어머님들한테 어플이나 문자로 성적표가 나가게 될 겁니다. 자, 학습자료, 이거 덕원요구 학생 거네요. 덕원요구 학을 대상으로 한 내신 만점 해갖고 내신 교재를 만들어 준다는 거고요. 자, 수능 이것만 보고 가자라고 해갖고 수능 바로 직전에 접근 교재가 나올 겁니다. 요건 솔빗 리포트입니다. 올해부터 제가 만든 거고요. 내년이 2년 차예요. 저희는 관리를 할 때 이런 생각을 해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관리를 해보자라는 게 저희 마음이고요. 솔직히 저 온라인 강사예요. 온라인 강사면 당연히 제 온라인이 더 싸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현장보다. 그렇죠. 우리 패스 시절이니까.
그럼 저는 현장 애들한테 무언가 줘야 돼요. 현장 애들 관리도 되고 서비스도 해줘야 되고.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이게 1년에 3번 나가는데 시즌별로 3번. 이 친구들의 모의고사 점수, 지금까지 누적 모의고사 점수를 갖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만들고요. 이게 중요한데 학생 한 명 한 명당 솔루션을 제공할 거예요. 숙제 검사하면서 얘가 뭐가 부족하다는 걸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거든요. 그 인지한 부분에 대한 솔루션을 1년에 3번 정도 제공하게 될 겁니다. 아마 어머님한테 문자를 보내드릴 거고요. 봉투에 넣어갖고 예쁘게 드리는 것이 수업비 리포트고요. 두 번째 핵심입니다.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학생들이 원하는 자료를 주는 겁니다. 이것도 1년에 4번 제공되는데요. 선생님 저는요 경제 지문이 너무 어려워요. 이런 학생들은 경제를 체크하겠죠. 3개를 체크해서 학생별로 문제와 배경지식 자료가 따로따로 제공이 될 겁니다. 저는 그 대한민국에서 치우고 자신 있거든요, 관리를.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관리를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강사가 열심히 하고 저희 지금 몇 분 지났냐면 40분 지났거든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가잖아요. 재밌게 강의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이 공부 안 하거든요. 그게 걱정되지 않아요? 아무리 앞에서 잘해봤자 공부 안 하면 소용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통을 하게 됩니다. 저희 오픈 채팅방이 있고요, 학원마다. 그래서 앞에 나갈 게 무엇이고 과제가 뭐고 이렇게, 그리고 끝나고 나면 어떤 거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래서 숙제 잘하는 애들은 이렇게 축하합니다라고 하고 독려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실장이 이렇게 한 줄이 마무리하는 문자까지 이런 식으로 독려하는 문자와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장에서 있었던 일이래요. 저희 조교가 했던 일인데요. 작년에 수능을 보는데 수능이 작년에 되게 어려웠죠. 어려워갖고 시험장을 딱 끝나고 나서 되게 운동장을 딱 나오는데 그냥 기분이 이상하더래요. 뭔가 요상한 느낌? 뭐라고 할까요? 시원하면서도 설레면서도 뭔가 그런 느낌으로 나왔대요. 추워서 옷을 점이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쪽에 어머님들이 막 서 있더래요. 자기 엄마 얼굴이 안 보이지? 우리 엄마 어딨지? 라고 막 가고 있는데 그 교문 바로 앞에 있는 어머니가 이 친구가 나갈 때 학생 수능 보느냐고 수고했어 딱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갑자기 눈물이 팍 나고 울면서 엄마 쓰는 엄마가 저기 있더래요. 엄마가 달려갔는데 엄마가 딱 우리 딸 고생했어 라고 하면서 이 엄마가 또 눈치가 없죠. 근데 시험 잘 봤니?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나 그래도 할 만큼 했어. 저는 고3들이 수능 시험장에 나올 때 이 생각을 할 수도 있게끔 만드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